시사 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오늘 검찰에 소환됐죠. 오늘 시사자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특집으로 마련합니다. 잠시 후 1부에서는요.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바라보는 세 분의 목소리를 들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요하게 추적해온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목소리, 그리고 일찍부터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외쳤던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 세 분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겠고요. 7시 5분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오랜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런 제목의 토론인데요. 서울 지역 전화 지역번호 02 하시고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 또 CBS 레인보우, 또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안진걸의 이웃사람도 특집으로 준비하는데 MB의 피해자들,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검찰청사 앞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을 텐데요. 주진우 기자, 노회찬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입니다. 먼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집요하게 추적하고 특정도 하고 책도 내시고 검찰에 보따리째 자료도 넘기신 분이잖아요. 네. 오늘 느낌이 어떠세요?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이어서 그런 날이 왔는데요. 아직도 그 대통령이 참담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예. 국민된 사람으로서 좀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혐의가 뇌물, 그다음에 조세 포탈, 횡령 배임, 직권 남용,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이렇게 많은데 예. 범죄 혐의가 거의 소명된 상태에서 이 전 대통령을 소환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것은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한번 더 조서에 남음으로써 본인한테 불리할 텐데 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거의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소환됐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죠? 뇌물 혐의 하나만 보더라도 뇌물을 줬다는 사람하고 받았다는 사람이 다 증언하고 있고요. 예. 증거를 갖다 제출했어요. 예. 자기의 금고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병모, 그다음에 김백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받았고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 증언을 뒷받침할 증거들도 이미 다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범죄가 완전히 소명이 돼 있는데 그걸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모두 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였다, 알고 있었다고 얘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검찰에 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재판에서는 자기한테 오히려 불리하게 될 거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 네. 범죄 혐의가 너무 크고 많아요. 예. 네, 이런 말을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은 쓰는데 지저분합니다. 더러워서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지저분해가지고요. 그래서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인하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구속을 좌우하는 변수가 하나가 뭐죠?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부인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구속의 고려 대상이었는데 이걸 본인께서 지금 부인함으로써 검찰의 머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 변수였습니다. 이렇게 부인하게 되면 검찰이 아주 그냥 편하게 구속영장 청구로 간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직 혐의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이렇게 다 드러나고 증명됐는데 부인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얘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다. 그 다짐의 의미가 뭘까요? 좀 억울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부인하고 있는데 사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걸렸어요. 경찰에 걸렸어요. 근데 잡혔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인정해야지. 지금 나를 잡은 경찰을 지금 나무라고 있어서 좀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변호사 비용도 없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변호인단을 자기네가 생각하는 만큼 꾸릴 수가 없었어요. 꾸리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돈 때문은 맞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돈을 깎으려다가 변호사들이 거부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지막까지 이렇게 안 쓰시려고 하는 각각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절약 정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정하는 바고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돈을 쓰기 싫어하는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성입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되고 검찰 나갈 때는 거리에 많은 시민들이 그나마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없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그리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특별히 지지자들이 없고요. 이명박 대통령은 좀 부끄러워하세요, 사람들이.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그런데 지금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드러날 거거든요. 사실은 뇌물 혐의가 100억 원대라고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고요. 그다음에 횡령 액수도 훨씬 크고요. 조세 포탈도 1000억대 가깝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주변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 주진우 기자가 집요하게 추적해서 저수지를 파헤쳐 보려고 한 그거는 예를 들면 자원외교 4대강 등등 훨씬 더 크잖아요. 네네.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명박 추격기가 출간돼 첫 번째로 인터뷰한 곳이 이곳인데요. 저희 시사자키죠. 예. 네. 사실 시사자키 말고는 다른 데는 안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그리고 자는 횡령 그리고 다 쓰는 누구 것 몇 가지만 지금 증명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가 이미 특정되면서 그와 관련된 범죄 혐의만 지금 입증이 됐고요. 해외에 빼돌린 비자금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갈까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천문학적인 돈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정권을 잡았다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려서 지금 해외 비자금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것은 국민의 돈이고 내 돈이고 우리의 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완결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그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는 것이 검찰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목소리 들어봤고요. 자, 일찍부터 구속 수사하라 이렇게 외치셨던 분이죠.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가 끊어졌습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다시 지금 시도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추적해왔던 주진우 기자, 구속된 후에는 훨씬 더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해외 비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요. 노회찬 원내대표 다시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 소환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예상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또 한 명이 예. 포토라인 앞에 섰는데, 정말 이것은 자업자득이다. 라고 생각되고, 예. 이번에는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에서 직접적으로 정치보복 이런 단어를 안 썼습니다마는 어제까지만 해도 김효재 전 정무수석이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인식은 좀 변함이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신락 같은 어떤 희망, 가능성이 낮지만 본인이 자신의 죄가에 대해서 시인하고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런 예. 일은 좀 벌어지지 않았고, 예.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했지만은 지금 조사받는 중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은 혐의 사실을 거의 다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지금 보복당하고 있다는 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거죠. 예, 예. 할 말이 많지만 말을 아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이런 인식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여론 관리라고 생각되고요. 여론 관리. 예, 어차피 검찰 수사를 지금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기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겠다라는 뜻이고, 예. 괜히 여론을 들쑤셔가지고 국민적 반감을 갖다가 자초하지는 않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됩니다.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걸 다 이번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이게 보다 더 일찍이 시인을 했으면은 지방선거 무관하게 이제 작년이라도 다 조사가 마무리됐을 부분인데, 예. 최근에 와서 관계자들, 범행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의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죄의 심정의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수사가 진척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때문에 지금 하게 된 것이지, 예. 시기를 지방선거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예, 예.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감옥에 있게 되는 상황이 갖는 어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좀 주저할 수도 있다. 정치적 고려를 할 거다라는 어떤 시각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부담이 되어도 구속영장 발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예.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솔직히 다 시인을 하고 예. 처벌을 달게 받겠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구속 사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예, 예. 증거인멸가 도저히 우려가 없고, 물론 진짜 뇌물 액수만 놓고 보면은 110억 정도 되는 뇌물 액수라면 그 자체만으로도 구속 대상이거든요. 예.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이 죄를 다 시인할 경우에는 고려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의 입장이겠지만, 예. 검찰과 법원에서 정하는 문제겠지만, 예. 그러나 지금처럼 저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은 구속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진우 기자와 같은 인식을 보여주시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4명의 전직 대통령이 살아계신데, 네. 그 중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예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예, 나머지는 예우가 다 박탈된 상황이고요. 예. 예, 유죄 판결 내지 탄핵 그 자체로 박탈됐고, 한 명 남았는데 한 명도 지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예우가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들의 국민에 대한 예우 문제예요. 네. 그래도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에 대해서는 이제 예의를 좀 지켜야 될 저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자신의 어떤 그 과오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앞에 예의를 지켜달라는 말씀까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고요.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시죠.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별로 안녕치 못하시죠, 이재호 전 의원은? 뭐 오늘뿐만 아니라 요즘 뭐 늘 안녕치 않지. 오늘 아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 떠나기 훨씬 전에 도착하셔서 이야기를 좀 나누셨잖아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오늘 아침에는요. 예. 그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는 날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한 20여 명이 좀 넘게 모였는데 예. 오늘은 뭐 주로 사건에 관한 내용이나 그런 뭐 어떤 정치적 이런 이야기 보다가 예. 그냥 뭐 조사 잘 받고 오시라, 건강 잘 챙기시라 이런 서로 뭐 덕담하고 그런 수준이었죠. 예. 그러니까 예. 가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조사 잘 받고 오셔라, 건강 챙겨라 얘기했을 거고 예. 그런 덕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대통령께서는 뭐 그동안에 본인 문제로 주변에서 주위 사람들이 많이 염려도 하고 불편을 끼쳐서 좀 미안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예. 그러고 이게 뭐 느닷없이 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예.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이고 또 사건들이 다 드러났던 일이기 때문에 예. 본인께서는 뭐 편안하게 담담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그 방금 본인 문제로 주변에 뭐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했는데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몇몇 분들 지금 이미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언급 없던가요? 그건 다 포함돼서 하는 이야기죠. 예, 주변에 자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당하고 뭐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본인으로서는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안 됐다 뭐 이런 말씀이시니까. 네, 그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 건가요? 그런 거하고는 전 다르죠. 예, 그거하고는 잘못의 여부는 법적으로 이제 따져야 될 문제고. 예.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간에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일로 구속이 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하면 그 위에 사람으로서 미안하죠. 예. 당연하지 않겠어요? 예. 잘못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 검찰청사 앞에 서서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자고 다짐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잖아요. 정 선생님. 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이 사건이 제일 처음에 8개월 전에 댓글로 시작했잖아요. 네. 댓글 나왔을 때 댓글로 금방 잡아갈 듯이 여권이 설쳤잖아요. 예. 근데 댓글은 지금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활비 또 시큰하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 또 뇌물 뭐 이렇게 결국은 이명박이라는 표적을 세워놓고 예.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명박을 잡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기획을 해서 수사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문제됐던 다섯 문제만 해도 이미 2007, 8년에 나왔던 문제고 특검, 검찰 다 거쳤던 문제고 예. 이게 오늘 느닷없이 불거졌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소위 민주적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하잖아요. 예. 완전히 이런 그런 형태를 보면서 역대 정권 중에 가장 잔인한 정치 보복을 하는 정권으로 봐야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든 안 했든 관계없이 예. 현재 정치 검찰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 하나 잡아가려고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무려 100여 명 전 가족들 잡아가고 조사하고 다 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이게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게 정의가 아니죠. 예. 이런 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거는 이명박을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한 체제를 엎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변에서도 그러고. 예.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오늘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이니까 예. 그 많은 이야기들을 가슴에 안고 내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 이런 이야기 그 심정이시니까 예. 그 많은 이야기들을 검찰 포토라인에 서갖고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 100여 명 그렇게 검찰이 들쑤셔서 없는 일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겁니까? 없는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 죄가 안 되는 것을 죄가 되는 걸로 만드는 거죠. 아. 사실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보세요. 정황만 있지 증거는 없잖아요. 예. 어떤 사건도. 우선 특활비 문제만 해도 뭐 대표는 없어졌으니까 특활비가 그게 뭐 증거가 있습니까? 뭐 서류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말밖에 없잖아요. 예. 다수 관계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말밖에 없잖아요. 예. 어? 그리고 뭐 뇌물이다 뭐 이거 다 말만 있지. 예.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었다는 그 어떤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 예. 뭐 텔레비 라디오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도 말만 있는 거지 정황만 있는 거지. 예. 이걸 대통령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검찰은 못 내놓겠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도 정황만 갖고 누가 그렇게 가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누가 이렇게 진술하더라 예.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 증거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 뭐 정황과 증언뿐 아니라 이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청와대 작성 문건 등등의 물증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근거로 여러 사람이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발부에 동의한 사안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요. 죄송합니다. 영포빌딩 지하의 창고에서 나왔던 것도 그 창고에 이 대통령이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서류는 아니다라고 보신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검찰도 그건 못 밝히잖아요. 영포빌딩에 서류가 나왔는데 그게 물론 뭐 영포빌딩에 그런 창고가 있는 줄도 뭐 주변에서 몰랐지만은 그게 참고로 옛날 다스가 사무실 있을 때 거기에 다스의 문건 또 대통령께서 현대에 있을 때 뭐 나올 때 현대에 있었던 문건 뭐 그야말로 그게 골동품 창고인데 예. 그 창고에 온갖 서류들의 문건이 나왔다 하더라도 예. 그 문건주에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문건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하신다? 예.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자유한국당 이재호 전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 시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7시 5분에 다시 뵙죠.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시사자키 2부 화제의 뜬 뉴스 먼저 정리해드리죠. CBS 김효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은요. 네,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오늘 향년 76세로 타계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가 애도하고 있습니다. 네,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이죠. 네, 스티븐 호킹 박사 하면 안경 끼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모습이 떠오르실 텐데요. 호킹 박사는 생전에 손가락 2개를 제외하고 온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특수 휠체어와 안면 센서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구, 저술, 그리고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21살 때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이라고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요. 이때 2년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지만 의료진의 예상을 깨고 50년 넘게 삶을 이어가면서 뛰어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호킹 박사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9년까지 이 대학의 수학 석좌 교수를 지냈습니다. 네, 블랙홀과 관련된 우주론 그리고 양자중력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대중과학 서적도 저술했는데 이 가운데 시간의 역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어록도 많이 남기셨죠. 네, 숱한 어록이 있지만 그중 인생에 관한 어록이 대중들에게 큰 울림을 줬는데요. 인생이 재미없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장애가 있더라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장애로 인해 할 수 없는 것들을 후회하지 말라. 신체적 장애가 있더라도 정신적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록들이 유명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자기 평행 이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호킹 박사가 아인슈타인에 있는 천재 물리학자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인슈타인이 3월 14일에 태어났는데 이 같은 날짜에 호킹 박사가 별세를 했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네티즌들은 아인슈타인이 스티븐 호킹으로 환생했나 이거 평행이론 아니냐라면서 고인의 업적을 다시 한번 기리고 있습니다. 네,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저도 당했어요. 미투 운동. 그 맛에 당했어요. 여기서 미투는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가 아니고요. 고기를 뜻하는 영어 미투입니다. 네. 네, 배달의 민족이 준비한 이벤트에서 이처럼 미투 캠페인을 희화화하는 글이 잇따라 작성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쩌다가 이런 게 벌어진 겁니까? 네, 일단 배달의 민족은 배민 신춘 문예를 통해서 음식을 주제로 한 짧은 글짓기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 네 번째 행사에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구 외에도요. 글쓴이 이름 치킨 미투 운동이 제 다리를 보더니 침을 삼키면서 이런 문구를 응모했습니다. 또 1987년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 관련 발언을 희화화한 문구도 있었는데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이게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변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글쓴이 수타 피자라는 네티즌이 반죽을 탁 치니 억수로 맛있다라는 문구를 응모해서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예. 이 문제의 문구들은 이벤트 응모 현황 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제는 좀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요? 삭제됐나요? 네, 일단 삭제가 된 상태인데요. 배달의 민족 측은 불쾌감을 주거나 이벤트 취지에 맞지 않는 출품작은 발견 즉시 삭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은 전에도 비슷한 거 많았다, 너무하네 라면서 배달의 민족 이벤트 관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에 저건 글 쓴 사람들의 의식 문제이지 입상시킨 것도 아닌데 기업의 문제냐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자리를 초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해 갈등을 빚어왔던 연세대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이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인터뷰도 한 바 있는데 어떻게 합의가 됐습니까? 네, 알바 투입을 중단하고 전일제 노동자를 일부 신규 채용하는 데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예.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연세대 분회가 밝힌 내용인데요. 학교 측은 전일제 노동자 10명을 채용하기로 했고 노조 측은 지난 1월부터 총장실에 있는 본관에서 벌여왔던 무기한 농성을 57일 만인 어제 해제했습니다. 근데 정년퇴직한 분들은 훨씬 많았지 않나요? 30명이 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말 31명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예. 당시 학교 측이 재정 압박을 이유로 이 자리를 충원하지 않았었죠. 예. 네, 대신에 초단기 알바를 투입해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었는데요. 원래 노조 측은 정년퇴직 인원 전원을 신규 채용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네. 일단 10명만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게요. 청소노동자 인력 감축 문제를 놓고 연세대뿐만 아니라 고려대, 홍익대에서 갈등이 빚어져 왔었는데 예. 이번에 연세대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제 갈등이 남아있는 곳은 동국대 한 곳뿐입니다. 예. 네, 여기도 이제 동국대도 양측 모두 머리를 맞대서 좀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노조도 대폭 양보를 한 거군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효은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부터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 직접 듣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화 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 대의 전화로 전화 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1212로도 의견 보내주시고요. CBS 레인보우 그리고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죠. CBS 레인보우 앱을 까시면 방송도 듣고 이 앱을 통해서 다양한 참여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CBS 라디오로 찾아 들어오시면 카카오톡으로도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윤태권 실장과 먼저 이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에 대해서 정치권 반응들이 다 좀 나왔죠? 정당별로. 쭉 나왔는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게 친 MB계하고 자유한국당 전반적인 온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 정당들은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참 특별히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에 대해서 짚어보면요. 좀 전에 이재호 전 그 장관 이제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이제 복당을 하셨죠.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죄가 안 되는 걸 죄로 만들었다. 뭐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한 10년 전에 누가 뭐 돈 줬다 말았다 하는데 이게 뭐 계좌가 있냐, 사진 찍어놨냐, 뭐 이런 식의 프레임.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아침에 이야기했던 거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개인 비리의 차원 아니냐. 국정농단도 아니고 뭐 이제 조직적으로 뭘 움직여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다스가 뭐 니 거, 내 거 이런 것은 개인의 문제인데 이걸 죄가 없는 건 아닌데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나머지 정당들은 뭐 바른미래당까지도 합해서 다 엄정히 수사해라. 그럼요. 그런 건 똑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지금까지 수사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일절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다 부인이다 이런 거죠. 지금 아침 9시에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한 10시간 정도 됐는데 중간에 뭐 휴식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1부, 2부식으로 나눠가지고 진행이 됐다고 그래요. 1부에서는 다스가 진짜 누구 거냐. 그다음 2부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변호사비 대납을 비롯해가지고 뇌물죄. 일부 다 뭐 내 거 아니다. 뭐 나는 모른다. 2부도 이제 계속 그렇게 이어져 가는데 그래도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1부, 2부를 다 진행한 다음에 검찰이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서 발언한 게 맞습니까? 여기서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까? 라고 맞춰보는 시간이 또 한참 걸리거든요. 그렇죠. 뭐 한 새벽 돼야지 끝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불려갔을 때는 조사 받고 나서 그 조서를 확인하는 데만 7시간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거의 다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확인할 게 뭐 있냐 하는데도 7시간이 걸렸거든요. 또 이 전 대통령은 이런 문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법적으로 뭐 걸릴 게 있는지 없는지 샅샅이 잘 살필 겁니다. 아무튼 뭐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치자분들의 목소리 이제 직접 듣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585번 연결된 분부터 2061에 8585번 연결된 분부터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전라북도 장수에 사는 이범권입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필 규정이고요. 참 슬픈 현실이죠.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를 했던 분들이 줄줄이 모두 다 검찰에 소환되고 가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전부 부정을 하고 그래도 그중에서 나는 노태우 대통령은 그래도 자기가 죄를 인정하고 또 빚도 갚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하면 인정을 하고 최고 지도자를 했던 사람답게 깨끗이 참 속죄를 하고 그것이 참 미래를 위해서 또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좋은 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까지는 속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뭐 모든 걸 부인하고 정치 보복이니 뭐니 이렇게 돌리고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그래도 참 이순신 같은 인물은 안 되더라도 자기 죄를 속이고 변명을 하고 그건 안 되죠. 그런 말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써 행동을 변명하고 현명한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한다. 알겠습니다. 그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죄가 당연히 있으면은 뭐 구속을 해야 되죠. 물론 참 역대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감옥에 가 있는 것은 참 불행하지만은 미래를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구속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분입니다. 2061에 8586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 하시겠어요? 예,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에 사는 김용팔입니다. 김용팔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물론 제가 있으면 죄는 받아야 되는데요. 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죽이려면 어떻게 죽이든 죽이거든요. 예. 예, 솔직히 우리나라 무슨 기업이라도. 네. 국세청 동원하고, 차돈 팔돈까지 털면은 안 걸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해놓고. 다 걸리죠. 예. 저는 이거는 진짜 보복 수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갖고 보복하고 있다. 예, 100% 보복이잖아요, 이거는. 네. 아니, 아들, 사돈, 팔촌, 마누라, 사이까지 다 털면은, 예. 먼저 털면 안 나옵니까? 예. 지금 정권도 털면 나옵니다. 예. 과거에 나왔잖아요. 뭐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십니까? 정치 보복이죠. 그러니까, 과거 어떤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기 이명박 정권 때 고 노무현 대통령 조사하다가. 예. 사건이 나오긴 나왔잖아요. 예. 검찰에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 유고하는 바람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거 가지고, 이명박, 전직 대통령을 정해놓고, 8개월 전부터 수사를 해놓으니까. 알겠습니다. 안 걸리고 할 수가 있습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다. 이런 의견. 자, 다음 분, 8587번 연결된 분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종계동의 차환수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 선생님? 저는 이번에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정치적인 고려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어야 되고, 네. 전직 대통령이 또 구속된다 그런 법원에서 특히 정치적인 고려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속영장 발부하는 그런 당당하게 하고 정치 예. 보지 말고 예. 또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교회 장로로 알고 있는데 예.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라고 두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죄가 드러나면 비리에 관련된 이상덕 씨, 이상은 씨, 그 집 가족들을 다 비리에 일조한 사람들도 구속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진영에서는 이 정권이 언론을 장악했다. 그러면 CBS가 언론 장악된 겁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CBS는 그 어떤 정권에게도 그 어떤 권력에게도 장악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선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2061에 8585번 연결된 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경기도에 사는 그냥 시민입니다. 예, 의견 주세요. 저는 이명박 다른 칭호는 붙이고 싶지 않고요. 네. 이명박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잘 뒤집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종로구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에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부하들 형사처벌받고 그런 상관에 그 일정 부분 잠잡이니까 돌아가고 서울시장 나간다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쩌고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보면은 이 사람이 걸어온 그 정치 이력을 보면 대국민 사기입니다. 이건 사기고 거짓말로 점철되고 돈에 대한 그 물씬 숭배, 그다음에 또 허위, 거짓, 기만 그걸로 쌓아올린 바벨탑, 거대한 바벨탑이 무너진 건데 아까 어떤 분이 이거 사필 규정이다 그러셨는데 아직까지 사필 규정이 안 됐고요. 사필 규정으로 가는 길에 이제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도 충분히 우리 국민들 힘으로 도출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사필 규정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이 문제가 이명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얘기 나왔을 때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사람들한테 그 언론에 나오고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사실은 그 한나라당 그 대통령 경선 시절부터예요. 네. 박근혜하고 같이 붙었을 때. 2007년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면면들을 보십시오. 지금 두 사람이 다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역사관, 정치에 대한 철학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나 보수요 하니까 그냥 보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보수주의자도 아니고 국가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나
아주 천박하게 이럴 데 없고 네. 돈밖에 모르고 권력을 사유할지 모르고 사유할지밖에 모르고 예. 민주주의에 대한 양식, 철학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지금 감옥에 있는 그 한 분은 그분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물정도 모르고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이고요. 예. 떠받들어지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권력의 실체가를 다 드러낼 때까지 우리가 인식을 각성해야 사필 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덧붙여서요. 네. 이제 그 정치권에서 지금 현 여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싫어합니다만 촛불 혁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혁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혁명이라고 말하고 현 그 여권에서는 이제 자폐 청산을 많이 그 화두로 던지는데 예. 혁명이란 말이 저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혁명이라는 건 혁명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구하기 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태곤 실장, 많은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에 불려갈 때 또 구속될 때 그래도 도로에 꽉 사람들이 찼었는데 네.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걸 이제 많이 비교하잖아요. 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이제 어젠가요, 그젠가요, 세 개의 축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념의 축, 신뢰의 축, 이익의 축 그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익의 축은 뭐 측근들끼리의 것인데 신념, 신뢰 이런 게 좀 애시당초 좀 약했고 이분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네. 그리고 이 뭐 퇴임 후의 과정에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다. 그러니까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이제 뭔가 표상하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뭐 그래도 있고 그런 이제 표상이 있긴 있는데 지금 여의도 제 사무실이 여의도인데 여의도 가면은 그 지지하시는 분들 아직도 길에 많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그 팻말 내걸고 하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아까 이재호 뭐 전 장관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뭐 어떤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그런 좀 싸늘한 여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거를 의식했는데도 홍준표 대표는 오늘 같은 날 명시적으로 이건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딱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러니까 홍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딜레마적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쨌든 TK 지역이라든지 영남권 중심으로 표를 이제 모으기 위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명박이 좋은 건 아닌데 아니 박근혜에다가 또 이명박까지 이렇게 몰아붙이냐 이거 정치 보복이다. 이 프레임을 잡아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정서를 그러니까 정략적으로는 제가 분석해 본다면 근데 자유한국당은 한 의석이 20, 30석 되고 영남권만 중심으로 한 당이 아니라 의석 116석에다가 홍 대표 본인의 목표는 6개 뭐 경기도 인천 이런 데까지도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현재 목표는. 그렇다면은 그 전략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미스매치라고 하는 걸 모르나 보죠? 그러니까 저는 알긴 알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군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강경 보수 유권자들이고 멀리는 저쪽이 보이긴 하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게 급하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강경 보수 유권자들은 그냥 뭐 어떻게 해도 자유한국당을 나중에 찍지 않을까요? 거기 눈치 보지 말고 이럴 때는 필요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문제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고 이래야 지지율의 매연이 하나 확대되는. 더 이유는 뭐냐면은 자유한국당이 본연의 새로운 가치나 인물이나 비전 아니 과거는 과거고 우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이회창 총재가 대선 2번 치고 뭐 박근혜라는 어쨌든 뭐 깨끗하다 박정희의 딸이다 이런 간판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묻고 갈 수가 있는데 새 간판이 없으니까 자꾸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전화 받도록 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신데요. 양경일님께서 도덕과 정직 대신 부와 권력을 택한 참혹한 대가를 모든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중 이런 표현. 4121번 쓰시는 분 전직 대통령 하는데 잘잘못 가리는데 전직 대통령이 어떻다는 거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하죠. 아니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더 엄중히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철기님은 대통령을 뽑은 게 아니라 도둑놈을 뽑았네요. 박인효님은 형님 포함 온 가족이 다 사기단 아니었나요? 당장 법대로 구속하고 관련된 온 가족도 빠짐없이 처벌해야 이런 의견.
그런가 하면 0479번님께서는 보수의 입장에선 정치 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런 목소리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간간히 눈에 띄긴 합니다만은. 자, 참여해 주신, 전화 주신, 또 문자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윤태권 실장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인도 참담하다고 그랬는데 뭐 보는 국민들 다 참담했겠죠. 아니 뭐 죄를 지녔으면은 뭐 반성이 있어야 반성이 없더라고. 포기가 안 돼서요. 나라가 화합이 잘 돼야 나라가 부강해지겠죠. 바로 잡아야 될 건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 됐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인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그때 이제 경제 발전에 잘 힘써줄 것 같아서 뽑았는데 자기 경제만 부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보복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맞는 것 같은데요, 정치보복. 국정원 그런 것도 옛날부터 다 내려온 거잖아요, 그 관례가. 절대 권력자의 비리 문제는 성역 없이 수사가 되고 처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걸 갖다가 그냥 내가 힘 세졌으니까 니 좀 당해봐라 그러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안희택 부족의 연기가 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인이었는지 아닌지 100% 아직 그런 상황에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참담하죠. 역대 대통령 다 한 사람도 빠지면서 조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암담한 것 같아요.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믿을 만한 대통령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다음 대통령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저보다 잘 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민들의 재판을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대통령이어도 우리 국민이니까 책임지고 조사를 하고 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소환에 대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 또 다양하게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자, 김민아 기자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검찰 조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속보만 정리해보죠. 검찰이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알고 있었더라도 실무진들이 한 일이다. 이런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혐의는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오전 9시 50분부터 다스 관련 혐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오후 1시 10분경에 이제 설렁탕을 점심으로 이제 해결을 했고, 그다음에 오후 5시부터 15분 동안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이제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뇌물수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제 거의 밤새도록 조사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6시 50분 정도에 조사실 옆 휴게실에서 곰탕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진술하는지가 이 검찰의 수뇌부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그 천일호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영상 녹화 조사실이거든요. 그래서 CCTV를 통해서 모든 영상과 음성이 기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석열 지검장 등의 어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들이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조사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하는 차원이고 조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네, 밤늦게 아니라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뉴스 정리해보죠. 지난 지방선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여성 당직자를 지방의원으로 공천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충남지사 예비후보를 자진 사퇴했습니다. 네. 박수현 전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6일에 이미 사퇴 의사를 굳혔지만 의혹을 인정할 수가 없어서 싸울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 출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했고 이것을 최고위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당내에서의 명예는 지켜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법의 심판으로 외부의 명예를 되찾겠다라는 게 박수현 전 대변인 입장입니다. 예. 그러면서 개인의 가정사를 정치로 포장해서 악용하는 저질 정치를 끝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후보군은 좀 더 좁혀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승조 의원과 복기왕 전 아산시장 이렇게 2파전으로 경선 구도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문제는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이 문제의 영향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박수현 전 대변인 지지자들은 이번 사건의 배우로 양승조 의원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승조 의원은 오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배우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사생활은 분명히 보호돼야 하지만 후보자의 지나온 과정은
대통령은 도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명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그 파장 이것도 아무래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두 번째 피해자가 검찰에 안희정 전 지사를 고소했는데요. 예.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위계 등의 간음 혐의를 포함해서 범죄 사실 7개, 혐의 3개를 고소장에 적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지사는 주말쯤에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쌍방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가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법정에 가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계획이라면은 앞으로 좀 파장이 더 확산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남지사 선거가 좀 어려운 선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소식 정리해 주시겠어요? 남자 크로스컨트리 스키 1.1km 스프린트 좌식 경기 최종 결승전에 출전한 신희연 선수가 6위를 기록했습니다. 초반만 해도 다른 선수를 앞질러 나갔는데 오르막 구간에서 뒤로 밀려난 후에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6위가 됐는데요. 신희연 선수는 체력이 좀 되는 줄 알고 초반에 너무 빨리 나갔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지쳤다라면서 현재 이제 눈 상태가 좀 녹은 상황이어서 이게 아무래도 체력이 더 소모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신희연 선수는 남은 경기에서는 꼭 메달을 따고 싶다면서 특히 바이애슬론의 장거리 15km 경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 동계올림픽 때는 날씨 추운 게 걱정이었는데 지금 패럴림픽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걱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계속 이기더니 아깝게 졌네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 오늘 노르웨이와의 예선 8차전에서 2대9로 아쉽게 패배했는데요. 1엔드에 2점 내주고 2엔드에 2점 챙기면서 균형을 맞췄지만 4엔드부터 좀 실수가 나오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대표팀이 이제 조금의 스웨덴과 예선 9차전에 나서는데 스웨덴도 이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하거든요. 좀 쉬운 경기는 아닐 것 같고요. 내일 오전에는 영국과 이제 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중국하고 경기를 하게 돼서 이 4강 진출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남은 3경기 중에 2승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아무튼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사실상 경질되고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이 후임으로 내정이 되면서 그야말로 세계 정세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과거에 북한 정권 교체론까지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강경파야라고들 해서 북미 대화에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것들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것이고 결국에 북미 대화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에는 군사옵션 선택 이걸 불사한다는 그런 신호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가 하면은요. 예. CIA가 우리 국정원과 북미 대화 국면을 만드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 폼페이오 국장이 가깝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북미 대화가 잘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나요? 여러 면에서 이 틸러슨 장관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란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이란 핵 합의가 끔찍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틸러슨 장관은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죠. 아하. 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은 이란 핵 합의를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또 틸러슨 장관과 폼페이오 국장은 중국에 대한 입장도 좀 반대였던 걸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틸러슨이 중국이 내세우는 이제 신형 대국 관계를 언급하면서 미중 협력을 강조했던 데 비해서 폼페이오는 서구에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의 행태가 러시아만큼이나 우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북한 쪽에서 무슨 반응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 북한 관영 언론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늘다리 미치광이 이런 극단적인 언사를 통해서 이제 그 지칭해 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는 이런 국면 이후에는 표현 수위를 좀 낮춰서 어제는 미국 집권자라는 좀 점잖은 표현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오만한 지배자의 흉심, 날강도적 본성 이런 표현이 등장해서 이게 틸러슨 장관의 어떤 그 교체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런 게 이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조건 없는 대화의 필요성을 이제 수차례 주장한 바 있는데 교체됐으니까 북한도 이제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죠. 예. 이 노동신문의 이 글은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체결과 관련한 것인데요.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가 필요하다 이 논리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북미 대화의 주요 이슈에 이게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도 지금 관심 사안입니다. 자, 다음 뉴스요. 그동안 줄다리기 양상으로 돼 있던 한국GM에 대한 실사가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시작되는군요. 그렇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한국GM에 대한 실사를 4월 하순까지 진행하고 이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의 단기 브릿지론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습니다. 네. 담보는 GM 측의 실사에 대한 성실한 협조 그리고 확실한 담보 제공 뭐 이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신차 배정을 빨리 약속하고 정부 합의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GM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렇게 밝혀서 앞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퇴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금융사 임원이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이름을 전달하는 행위가 관행이었지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다. 이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관행을 어디까지 문제로 삼을 것인지는 일단 하나금융에 대한 특별검사를 진행해 본 뒤에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최영식 전 금감원장의 경우에 이름을 전달한 건 맞는데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는 등의 행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사인 것이고요. 또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이 하나금융 채용 비리에 대한 특별검사를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어떤 힘겨루기 구도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좀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그런 발언들을 쭉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금융지주노조가 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게 또 관심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3년임을 결정할 주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노리고 일부러 전략적인 진흙탕 싸움을 기획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3년임에 지금 금융당국은 부정적인데 그걸 이제 그 어떤 그 채용 비리 문제로 확대해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또 노조는 김정태 회장 동생과 조카가 하나금융 지주 관계사 및 하나은행 등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이제 폭로했는데요. 하하. 결국 지금 김정태 회장도 추가적인 채용 비리 가능성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3년임 될지 더 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자키 오늘은 이 MB 검찰 소환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 돌아보는 안진걸의 이웃사람 코너도 바로 그 MB 특집으로 MB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부정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특혜 또 정치적 압력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분명 그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시민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MB가 검찰에 소환되게 된 게 사실은 참여연대가 작년 말에 검찰에 고발한 거에 대한 수사가 전면 확대되다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예, 뭐 저희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12월 7일 날 다스의 죄는 누구 겁니까? 온 국민의 질문에 제도 화답을 한 거죠. 근데 성명불상으로 고발했습니다. 일부러요. 예. 왜냐하면 이명박이라 적시하게 고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다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추정하는데 검찰만 아니라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랬던 거잖아요. 자유한국당 일부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답을 해라라고 땡땡땡으로 한번 해서 고발을 했던 거고. 다스의 실소유주 성명불상 땡땡땡을 어떤 혐의로? 다스에서 최소 120억 이상 횡령이 발생했고, 배임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면 조세 포탈이 있었을 거고, 범죄 수익을 은닉했을 거다라는 혐의로, 그리고 기타 여러 또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강력히 수사해라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도 사법적으로도 심판받은 사건이라 하지만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보다 먼저 고발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고발 준비하니까요. 그렇죠. 그 BBK에 투자했다가 1,000억을 넘게 우리 국민들이 손해를 봤어요. 5천 명, 6천 명 정도가. 5, 6천 명. 그러니까 그분들이 끝까지 포기하고 떠나신 분도 있었지만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몇백 명이 남아가지고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장용훈 대표님 등등이 근데 이분들이 사실 미국에서 BBK가 김경률한 돈을 돌려는 소송에서 승소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 유명한 청와대와 이명박 전 대통령 개입해서 LA 총영사까지 자기 측근으로 자리를 주고 청와대라는 공적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여 가지고 140억을 이분들이 받아야 될 돈을 피해자들이 받아야 될 돈을 먼저 빼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권남용을 먼저 고발해놨고 검찰이 그래서 국민들이 이런 피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서서히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본격적이지 않았던 거죠. 근데 12월 7일 날 국민들 열화가 등원과 함께 민변하고 참여연대가 횡령, 배임, 비자금, 조세 포탈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 본격화되고 이른바 동부지검의 수사팀을 꾸리면서 지금 드러난 많은 혐의가 그걸 계기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성명불상 땡땡땡으로 고발을 했지만 사실상 고발할 때부터 그 성명불상은 이명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있었죠. 알고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스가 이미 MB의 아들인 이시영한테 다 넘어가고 있었잖아요. 그
멀쩡하게 MB의 큰형이 그리고 처남이 실소유주였으면 그 자식들한테 넘어갔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겠죠. 예, 예. 근데 아무 상관없다는 MB한테 넘어가고 또 다스의 고 김재정 그 처남 그렇죠. 상속세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서 왜 만듭니까? 네. 그리고 다스가 BBK 투자해서 날린 140억을 청와대가 왜 개입해서 문건도 만들고 직권남용까지 합니까? 그건 다스가 MB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문건도 만들어서 MB한테 유리하게 처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그 140억도 MB가 별명이 돈의 신이라는 별명도 있었기 때문에 그 끝까지 추적해서 다른 피해자들보다 먼저 빼돌려서 뺏어가는 과정에서 MB가 드러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알았는데 검찰만이 마지막까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네. 특검 조사도 그랬고 그래서 검찰이 답을 해라. 국민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검찰이 답할 때다 해서 땡땡땡으로 해서 고발한 거였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MB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유력한 물증들과 함께 증언하고 폭로한 분이 있습니다. 예.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다스의 이상은 회장 운전기사로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명박 일가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다고 그러는 그렇죠. 김종백 씨. 오늘 전화로 좀 만나보겠습니다. 예. 김종백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97년부터 18년 동안 맞죠? 예. 근데 입사해서 조금 지나니까 벌써 이건 이명박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까? 한 3개월쯤 돼서 알게 됐습니다. 결정적 근거가 뭐예요? 모든 그 일에 대한 그 중심이 회장님한테 쏠리지 않고 전문 경영인 월급쟁이 사장인 분들한테 모든 권한이 있었습니다. 회장이라면 이상은 회장이고 예. 월급쟁이 사장들한테 가 있었다. 예. 그런데요? 가 있었고 회장님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고 그 회사를 만든 사람이라고 할 텐데 판공비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인카드는 사장과 전무 정도로만 있었고요. 회장님은 이상은 회장이라는 분은 개인 카드로 판공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제를 받는데도 한 달 넘게 걸리고 또 한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가는 것도 사장의 결제가 없으면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조차 사용을 못했다 회장은. 예. 그런데 실권을 갖고 있던 월급쟁이 사장들이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더라 이건가요? 아니요. 그런 돈 쓰는 거는 사소한 거는 안 하지만 그 회사 업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는 항상 그 서울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김종백 씨는 주로 이상은 회장의 운전을 맡았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97년 3월 24일 날 입사를 해서 2008년 4월까지는 제가 그 이상은 회장님의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총무팀에서 발령을 나서 총무팀에 가서 행정을 받고요. 그때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감사 법무팀. 그 얼마 전에 그 이시영 씨가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된 그 부서에서 한 5, 6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5, 6년 근무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는 운전기사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요. 그 아침 저녁에는 이제 그 강경호 사장을 그 픽업을 했고요. 아침 저녁에만.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나머지는 다 그 감사 비서실에서 법무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감사 법무팀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 말 정도부터 그 BBK 140억 환수에 관한 업무라든지 또 2010년도에 고 김재정 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문서 관련된 업무라든지 또 다스에서 소소한 이런 행정적인 그 법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수출입은행에서의 그런 그 대출이라든지 그런 그 평가나 그쪽에서 사소한 그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앞에 언급하신 그 140억 환수 부분하고 그 상속세 부분 일을 하실 때 청와대랑 같이 했나요? 거기 팩스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했고요. 그 문건이 아마 그 압수수색을 한 그 영포빌딩 지하 1, 2층에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팩스 주고받은 게 바로 청와대였죠, 그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김종백 씨가 직접 그 문서를 받고 또 보내고 한 그 당사자들이 전부 140억 환수 상속세 부분에 청와대가 직접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물증이로군요. 예,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자, 그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 다스의 뭐 97년부터 이건 MB 거구나라고 아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김종백 씨뿐 아니라 그쪽 직원이나 연관업체 직원들도 다들 알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런데 수도 없이 검찰이 수사하고 그다음에 특검도 하고 했는데 왜 거기서는 안 밝혀졌을까요?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는 겁니다. 예. 왜 권력을 좋아하고 권력을 쥐고 있으려고 했는지 네. 제가 느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즉, 그 2007년 경선 때는 검찰이 수사를 했었고, 예. 2008년 당선자 신문 때는 BBK 특검이 했고, 예. 또 내곡동 이쪽에서는 또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사 때도 직접 김종백 씨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셨죠? 예, 많이 했고요. 예.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 또 경주에 그 압수수색 왔을 때. 네. 그런 이상은 회장 숙소, 네. 다스 숙소에 대해서 그 문을 따서 압수수색하는데 협조를 했고요. 예. 또 그 전에 뭐 이런저런 뭐 증거물을 없앴는데 또 일조했습니다. 증거물을 없애도록 누가 지시를 하던가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직접 들은 건 이모 이사였습니다. 아, 이모라고 하는 게 이시영 씨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검찰이나 두 번의 특검이 그렇게 압수수색 같은 거 하고 뭐 할 때 혹시 미리 알려주고 그러던가요? 제 느낌에는 연락을 받고 진행한 걸로 있고 오늘 뭐 조금 있다가 뭐 검찰이나 그래서 올 거다 알고 미리 다 준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권력이 무섭다. 예. 김종백 씨가 또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이시영 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그런 전화 통화 내용 같은 것도 녹취록으로 해서 공개하신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때 이동영 씨의 말의 핵심은 또 역시 이시영, 즉 이명박의 아들이 다스를 다 가져가려고 한다 이거였죠? 그리고 이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하는 암시적인 말이죠. 네, 네. 이런 증언도 하시고 녹취록 공개 같은 것도 하시고 혹시 직접적으로 무슨 신변상 위협이나 이런 걸 받으신 적은 없나요? 얼굴에 공개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는 조금 약간의 미행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제가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락이 직접 오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백 씨의 말씀 들었고요. 네. 우리 안진걸 위원장은 김종백 씨 직접 만나봤나요? 예, 뭐 이런 공익제보자, 내부제보자들은 방금 본인은 이제 굉장히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여러 위협, 눈치,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주 지역사회니까 거기서 살고 계시니까 이분이 원래 하시던 세차장이라든지 자동차 정비소는 사실상 망했고요. 그런 거 하셨어요? 퇴사 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지역사회고 또 다스 직간접적인 분들이 있으니까 내부제보다 공익제보다 소문이 나면서 하시던 회사도 망했고 지금도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분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스 다니던 직원들 중에 양심적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만두거나 녹취록을 남겨갖고 제공하신 분들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게 되니까 회사가 이상하게 굴러가고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진짜 주인 이시영과 가짜 주인이었던 이동영이 막 파워게임 같은 게 녹음 파일과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줄을 잘못 쓴다든지 또 말을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직원들이 녹음했던 녹취록이 공개됐고 그 녹취록들이 특히 김종백 선생님 중심으로 했던 그런 녹취록 증언이 결정적으로 이게 이명박 거라는 게 다 추정이 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지금 공익제보자 이렇게 항상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참여나 여러 시민단체 지금 이분들 돕고 함께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MB의 피해자들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직접적으로는 고소고발까지 하고 있는 BBK 투자했다 투자금 날린 5-6천 명. 이제 그 중에 이제 특도 여태까지 투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는 몇 분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옵셔널 벤처스 BBK 이제 주가 조작의 피해자이자 또 김경준과 BBK가 387억 횡령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이분들이 소송해서 승소했는데 이명박과 다스가
직권을 남용해가지고 140억을 먼저 가로챈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분도 2014년도에 다스한테 그 돈을 돌려달라. 우리 돈이니까 그 소송이 2008년 1월에 다시 재개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민변 참여연대 기자회견 때 지금이라도 이명박 보고 돈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이분들 돈이거든요. 본인들은 네. 다스하고 이명박은 승소를 못했습니다. 예, 이분들은 예. 승소했는데 돈을 뺏긴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창윤실업이라고 하는 중소기업 대표가 직접 이명박을 고소했습니다. 자기 아들 이시영한테 SM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게 다 이제 일감을 몰아주고 그 SM을 키우는 과정에서 네. 엉뚱한 다른 중소기업에게 사업을 양도할 것을 강요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5주간 고소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스의 협력 회사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스를 현대자동차가 획기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하던 다른 업체들이 희생을 당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스를 이명박 거니까 다스를 키우는 과정에서 또 이명박의 아들인 이시영을 SM이라는 또 다스의 협력사를 만들어가지고 키우는 과정에서 예. 그 현대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의 다수가 네. 거기에 다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예. 정리하면 현대차가 다스에 특혜주면 예. 다른 업체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고. 그렇죠. 좀 크게 말하면 이렇게 경제 질서를 부당한 권력으로 해치면 예. 우리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는 그럼요. 거죠. 도곡동땅, 다스, BBK 이 세 건의 주인이 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밝혀지면서 그 전후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우리 국민들이 받아야 할 돈을 그렇죠. 청와대라는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가로챈 그런 알겠습니다. 사실까지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사법적인,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당하고 또 역사의 경랑이 휘말린 공익제보자들 이런 분들의 상처나 고통까지도 다 이 참에 엄벌을 받음으로써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한 나쁜 행동을 한 대통령 나랑은 직접적 관계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음으로 양으로 우리 국민 거의 모두가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 점을 이제 안진걸 위원장이 지적해 주셨네요. 예. 아니 실제로 그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양극화나 민생고나 혈세 탕진으로 인한 피해도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종합해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